관세 부과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판매 가격도 올릴 거야. 그럼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연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갈 거야. 안 내려갈 거야. 그런, 오히려 금리 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난 소장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거래가 좀 주춤해요. 돈을 안 꿔주니까 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간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것 같은데 요거 통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뭐 돈 또 구하기도 어렵고요. 또 집값도 많이 올랐고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라도 있으면 무리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요. 11월 4일 기준이고요. 이제 그 기간을 조사 기간을 보면 10월 5주차 기간인데 서울 상승률이 0.07%까지 내려왔습니다. 7월이 0.32%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속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러네요. 0.07%면 이런 속도로 떨어지면 조만간에 이제 멈출 것 같습니다. 보합으로 갈 수 있다. 네, 지금 속도가 많이 네.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거의 엑셀레이터에 이제 발을 뗀 것 같고요. 가속도로 좀 달리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은 0.05%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2%. 인데 전체적으로 약세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요. 최근에 이제 개포주공 5단지가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치고 이제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여기는 또 신고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9천만 원 오른 34억의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현금 부자들은 또 그래도 살 거는 산다. 그래서 이런 일부 단지들 때문에 강남구는 0.18%고요. 서초구는 0.14%. 여전히 핵심 지역들은 거래량은 떨어졌으나 여전히 신고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아도 지금 양극화는 여전히 뚜렷한 상황이라는 네네. 건데 그러네요. 전체 평균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는 제법 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런 관망세가 이어지게 될까요? 저는 일단 내년 1분기까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까지 보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거래량이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강남, 서초, 송파도 69% 정도 7월 대비 거래량이 떨어졌고 강남권도 모두 그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한계 약재라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최근에 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거기에 또 정책 자금까지 또 건드렸잖아요. 또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 한 개씩 보면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은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이미 옷이 좀 젖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랑 우리나라 부동산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으니까요. 이게 불확실성인데 뭐 고금리 강달러 간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 달러 강달러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쵸. 한 줄 1,400원 갔는데 트럼프가 되기도 전에 지금 그러니까요. 뭐 하지도 않았는데 강달러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취임이 내년 1월 10일이거든요. 취임도 안 했는데 강달러가 간다는 얘기는 저는 이걸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뭐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중국이 최대 60%, 우방국도 20% 부과한다는데 실제로 부과할지 부과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면 언제 할지. 언제 할지도 네.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지금이 시즌 2고 시즌 1 시절을 본다면 사실 그때도 관세를 부과했는데 우리 금리 같은 거 보면 오히려 미국 금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또 위험하지도 않았거든요.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관세 부과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판매 가격도 올릴 거야. 그럼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연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갈 거야. 안 내려갈 거야. 그런, 오히려 금리 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다. 항상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 그렇게 판매 가격 쉽게 못 올릴 것이다. 미국에서도 판매 가격 올리면 판매가 안 되는 거고요. 경기가 뭐 완전히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미국도 안 좋은데 못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수입 업체들이 이제 영업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미국에서 주가 떨어지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공화당 표심이 날아가니까 저는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에 저는 일단 베팅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일단
트럼프 취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1분기 지나가니까 네. 2분기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설마 우리를 잡아먹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네. 지금 걱정은 많은데 그런 걱정까지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가니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협상해서 하나 주면 하나 얻고 기본 테이크는 하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첫 통화했을 때도 첫 마디가 조선업, 그렇죠. 한국의 조선업 좀. 그러면 조선을 가지고 딜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비하는 위기는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장 상황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1분기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거다. 트럼프 백악관에 이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자 이 얘기잖아요. 네네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에 전국 집값이 평균 1% 정도 빠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네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은 1% 하락할 것이다. 서울 수도권은 1% 상승. 지방은 2% 하락으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극심한 양극화다. 양극화하고 수도권은 이제 오르고.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수도권도 이제 2%면 강한 상승은 아닌데 건설 경기 안 좋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좀 여기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가 발표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건설산업연구원이면 아무래도 건설 쪽에 좀 입김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잘 됩니다. 내년에도 너무 좋고 잘 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우리 힘들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안 도와주겠죠. 안 도와주고 지금 대출 규제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힘들어요. 나름대로 약간 경고. 내년에 물량도 좀 줄어들 거예요. 대출 규제 좀 그만하고 제발 좀 우리 괴롭히지 마세요라는 시그널도 저는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뭐 정비 사업 3기 신도시 때문에 건설 수주도 좀 회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내년에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도 양극화는 이어질 거다. 이게 우리 소장님의 전망이고 또 아울러서 건설산업연구원도 같은 입장인 건데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고 하는 경매시장도 보면 이것도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비수도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쪽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매시장 다시 재미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재미가 없어진 게 저는 오히려 또 기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재미있으면 낙찰 가율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이럴 때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은 듭니다. 10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3,493건으로 전달 대비 9월 대비 19.1% 정도 늘어났는데요. 2020년 11월 이후에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경매 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원리금 대출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분들이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임의 경매라고 하죠. 너 돈 안 갚아? 은행에서는 소송 없이 바로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지금 생기냐면 어제가 문제됐는데 오늘 경매 넘어가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9개월 그렇죠. 전에 일이 생긴 거고 그러면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잘 갚다가 갑자기 나 뭐 안 갚아야겠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참고 견뎌보고 대출 원리금 상환하다가 못 버티고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말 금리 올라가는 영향이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낙찰률과 낙찰 가율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낙찰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같은 전국은 낙찰률이 40%로 전월 대비 3.3%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낙찰 받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서울을 보면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2.7%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97%거든요. 낙찰 가율은 97%입니다. 네. 그래서 감정 가격 대비 낙찰을 받는 비중은 서울은 좀 꽤 높은 상황이고 낙찰률은 41.3%. 낙찰률은 줄어들었는데 낙찰 받는 분들은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서울이 좀 줄어들었는데 낙찰 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강남권의 좋은 물량들은 뭐 감정 가격이 110% 넘게도 낙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낙찰 가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정말 극심한 양극화라는 게 경매 시장에서도 경매 시장에도 드러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강남 쪽에는 돈 더 주고도 내가 낙찰 받겠다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경매는 대출이 안 되니까 이거 현금으로 다 그러니까요.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한강벨트 강남 인기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의 수요가 뜨겁다는 건데 그래도 시세보다는 저렴하니까. 그렇게 보는군요.
아니 근데 신축하고 구축이 당연히 새 아파트 다들 살고 싶어 하시겠지만 신축하고 구축의 가격 차이가 네. 이 정도로 많이 난 적이 있는가 싶어요. 최근 보니까 입주 5년 내 아파트하고 같은 동네 구축하고 가격 차이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기준에서 본다면 이게 서울이 5년 이내를 이제 우리가 신축이라고 하고 5년 초과되면 이제 구축이라고 일단 구분을 좀 해봅니다. 구분하면 신축 5년 이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약 5년 넘어간 아파트는 3,960만 원 정도 되는데 평당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3.3제곱미터당 네. 가격입니다. 평당 가격이고요. 차이가 1.31배 그러니까 30% 정도 신축 아파트가 더 높은데 우리 2021년에 집값 막 버블 생기고 그렇죠. 고점기 시절에도 1.27%였으니까 2021년보다도 지금이 차이가 더 벌어졌다. 신축 아파트 인기가 더 올라갔다. 얼죽신 현상이 더 강화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전국으로 그렇고요. 서울은 1.4배입니다. 40% 정도. 얼죽신이 서울은 더 강한데 성동구를 보면 이게 3.19배거든요. 왜 3배나 나냐면 이게 약간 왜곡이 생겼는데 네. 고급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거. 네. 이런 게 이제 워낙 치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통계 왜곡이 좀 살짝 생기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경기도나 인천이 1.29배, 1.42배니까 한 30% 정도, 40% 정도 비싸다고 보여지고 또 특징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요. 네. 구축이 더 높습니다. 여기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인기 아파트들 랜드마크가 헬리오시티, 엘스, 리센츠 아파트들이 다 5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시세를 주도하기 때문에 역전이 됐고 목동도 마찬가지죠. 지금 재건축 때문에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네. 날개를 달고 하늘 모를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신축보다 더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은 아니고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지역별로도 이렇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 가격 차이로 보니까 같은 평형에서 신축이 구축 대비해서 한 6억 원 가까이 비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통계가 나와 있군요. 네네. 근데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뭐 만세대 이렇게 돼서 가격을 형성할 입지가 수 좋고. 있는 입지 그렇죠. 좋은 아파트들은 그래도 구축이 버틴다. 근데 이 전세 대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세 대출 관련해서도 대출이 안 나와서 세입자 못 구한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거래가 멈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입주율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이 어떻습니까? 입주율에 영향을 미치죠. 이제 입주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 자기 자본으로 잔금을 내고 열쇠 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참 키를 좋은데. 받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담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세입자를 통해서 세입자 전세금을 가지고 내가 잔금을 치르죠. 잔금을 치르는 네. 게 이제 일반적인데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여기를 손을 댔어요. 조건부 대출 안 해주겠다.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집들 한마디로 분양권 입주하는 집은 세입자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12월 되면 풀릴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향을 주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입주 안 하니? 입주 안 하는 이유가 뭐야?라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잔금 대출이 안 나와요. 제가 그게 30.9%가 나왔고요. 기존 주택 내가 팔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이게 29.1%가 나왔고요.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이 부분이 27.3%니까 이제 결국에는 다 대출 규제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집이 안 팔린다는 얘기는 입주가 지연된다는 얘기고요. 입주율이 늦어지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게 집주인들이 11월 입주 11월 아니에요? 27일이 그쵸. 아마 예정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안 되니까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주인들도 결정을 못해서 일단 좀 뒤로 미루자라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혼돈의 상황. 가격을 떨어뜨려도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 대출 자체가 안 나와 버리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미루자. 내년으로 좀 넘기자라고 해서 내년으로 지금 넘기는 분위기여서 입주 전체적으로는 자체를요? 입주 자체를 이게 입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꼭 12월에 입주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내년 상황 보자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후취 담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건데 전세에서 네네. 이 상황이 길어지면 소장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결국에는 입주를 못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게 잔금을 쳐야 이제 사업이 마감이 되는 거고요. 조합은 청산이 되는 거고 은행들도 일이 되는데 이렇게 입주 지연이 생기게 되면 저는 전세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규제하면은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요?
집을 사거나 월세로 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집을 사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니까 결국에는 월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월세가 더 강세입니다. 월세가 올라가겠네요.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요. 네. 최근에도 제가 이제 연락을 받은 분이 전세 시세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세는 올라갔는데 올려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세입자가 아니 나 올려주고 싶은데 네. 돈이 없어요. 못 올려줘요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차익만큼 월세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시대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거주 환경을 안정시키는데 월세가 좋을지 전세가 좋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정답은 없는데 이게 안정만 된다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만 있다면 아직까지는 전세가 사실 좀 유리한 부분은 있거든요. 월세는 사실 좀 생돈 내는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 전세담보대출 받아도 네. 그래도 은행에 이자를 내기는 합니다만 네. 월세가 해외 보면은 뉴욕 이런 데는 손바닥만한 방이 뭐 300만 원, 400만 원은 우습잖아요.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굉장히 비싼데 네. 일단 전세가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그때처럼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은 예외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전세 대출 이자 내는 게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파트 전세 가격이 그런데 10%포인트 올라가면 출산율이 0.01명 줄어든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나요? 네, 이게 좀 재밌는 조사 결과가 네. 나왔는데 국토연구원에서 국토 불균형 및 저출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용역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서울과 이제 지방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뭐 전세가 불안정하고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출산율에 영향을 줄 거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숫자가 전세 가격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 출산율이 0.01명 감소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저출산율은 0.09명.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줄어들긴 합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가임 여성,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저출산율은 일정 기간 동안 출생아 수에 대해서 평균 인구로 나눈 건데 결국에는 뭐 둘 다 감소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게 네. 수도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는 주거가 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비수도권에서는 그러면 뭐가 영향을 주느냐? 일자리. 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고용 안정성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 당국자들은 좀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주거 안정에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를 또 많이 만들어주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비수도권에도 울산 같은 지역 보면 굉장히 지역 소득이 높잖아요. 높죠. 큰 기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럼요. 보면 그 지역은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높고 또 학구열도 굉장히 높고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저는 서울이 살려면 또 지방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그쵸. 되고 그 수요 때문에 서울에 집이 부족하니까 또 지방을 살리면 서울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수능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인원에 그 비례해서 서울대 입학생을 뽑자 이런 주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빠 일자리가 지방에 있어야 같이 내려가죠. 그렇죠. 안 그러면 아들 딸만 내려가서 유학하다가 다시 서울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서울에서 보니까요. 재건축 관련해서는 적어도 구축이 강세라는 말씀 아까 잠깐 전해주셨는데 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압구정 재건축 이런 거 보면 야, 재건축 기대감이 이렇게 크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초과이익 부담금 이게 서울에서 1인당 재건축을 했을 때 1억 6천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감당이 될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그러니까요. 평균이 이제 기준이 나왔는데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의 1인당 부가이익이 전국 평균입니다. 1억 500만 원 정도 추가로 우리 추가 분담금 아닙니다.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1억 500만 원 정도 내야 되고요. 서울은 31개 단지인데 서울은 평균 예상 금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 와, 한 집에서 4억 5천씩이 평균은 아니라 1억 6천만 원이고요. 네. 가장 높은 단지가 4억 5천만 원 정도. 1인당 4억 5천만 1인당 원. 4억 5천만 원 내려면 아무리 강남이어도 추가로 이거 현금이잖아요. 현금으로 내야 되는 현금 내야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제가 왜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 부과된 단지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부과를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원 통과를 했고 우리 내렸잖아요. 기존에 이제 3천만 원 공제해서 8천만 원으로 이제 구간을 완화시켜줬고 부가 구간 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려줘서 이제 법은 개정돼서 3월 27일에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왜 뜨거운 감자냐면 이게 사실은 부가서 내서 사업 네. 1억 내세요라고 하면 이 조세상 누가 내겠습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 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은 돈은 없는 거죠. 부가도 고지서를 못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지금 그 국회 내에서 본다면 여당은 폐지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무슨 소리야. 우리 합의해서 개정했으면 부과해야지라는 입장인데 지자체장들 있잖아요. 네.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사실은 반대합니다. 야 이거 꼭 해야 되겠어.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끝으로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서 공공 아파트 5만 호 짓는다고 저희가 2번 전해드렸는데 중장년층은 우리만 여기서 또 역차별하냐 이거 굉장히 화가 나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물량 자체가 배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5만 호 중에 3만 2,500호가 이제 분양으로 풀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만 1,500호밖에 안 풀릴 것 같고요. 그 중에도 신혼부부들, 청년들한테 이제 배정이 많이 되기 때문인데 우리 서리풀 지구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분양 물량들 나오는 물량이 10% 2,000호 정도. 2만 호 중에 2,000호 정도만. 아 그래요. 거기가 서초구 우면동 일대 76만 평. 그렇죠. 청계산 네. 입구역 그 밑에로 이제 있는데 이 정도 물량이 나오니까 청년들한테 신혼부부들한테 많이 배정을 해주니까 알겠는데 국가를 위해서 알겠는데 나는 어떡하라고라는 네. 마음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는 입장입니다. 어때요? 이거 전 국민 우리 그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배려가 맞습니까? 여러분 의견도 저희가 공평하게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